IR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I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요 뭐. 네. 지금 4회차신데 어떠세요? 벌써 4회차인가요? 네, 아, 예. 순식간에 한 달 한 달이 지나가고 재밌네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좀 앉으시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의 권혁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김용건이고요. 대표님께서 어떤 각오나 어떤 포인트 위주로 좀 보시겠다. 저희 IR룸에 오는 팀들이 사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다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어떤 고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좀 자료 주셔서 저 좀 봤는데요. 뭐 최근에 트렌드이기도 한 뭐 업사이클링 관련된 회사도 있고 소외된 요 뭐 자폐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있어서 예, 흥미롭게 아주 재밌게 예, 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소셜 벤처들은 기술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고민들이 얼마큼 더 널리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해양 폐기물 문제를 기술로 혁신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네스파라고 하는 소셜 벤처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 게임 체인저 네스파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120만 톤 이상의 폐어망이 그냥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어망은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현상으로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120만 톤의 폐어망 중에 절반 이상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도 약 연간 4만 4천여 톤이 폐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일론, PP, PE와 같이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한 합성 섬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섬유 쪽에서는 글로벌 빅바이어, 그 다음에 산업재에서는 글로벌 빅메이커에서 PCR 나일론, 즉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 나일론이라고 해서 그 소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서 석유화학이나 섬유화학 기업에서는 재생 원재료, 나일론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폐어망을 재활용하는 것이 지금 화두인데요. 하지만 폐어망은 PP, PE, 나일론들이 대부분 혼재되어 있어서 분리 선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스파는 이런 해양 환경 문제 그리고 나일론 소재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어망에서 나일론을 단일 소재로 완벽하게 선별하고 대량으로 추출하는 독자적인 기술과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저희의 독자적인 기술 중에 크게 3가지 중요한 엣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는 근적외선 분광 분석을 활용해서 나일론이 섬유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일론 6랑 더블 6를 선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어망이 나일론 6인지 더블 6인지 선별을 거친 이후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쇄기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마찰열이 안 생기고 어망들이 5mm 단위 이하로 파쇄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5mm 단위로 분쇄된 폐어망을 폴리머별 특성차를 이용해서 네스파는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폐어망에서 추출된 재생 나일론을 판매하는 폴리머 사업과 그 다음에 해안가 지역의 폐기물을 관리하는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어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 공급 협력을 체결해 나가고 있고 지자체의 해양 폐기물 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계로 고도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수요를 충족할 플랜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폐업망 공급처가 인접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단지 내에 알나일론 기준 월 240톤 생산 능력을 갖춘 플랜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양산 단계에서 나일론을 생산한 이후에 폐업망으로부터 고순도의 P와 PP를 추출해서 펠리타한 이후에 OBP 인증, 오션바운드 플라스틱이라는 인증을 획득해서 전 세계로 저희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 네스파의 소셜 미션은 고백 투 W인데요. 이 고백 투 W의 의미는 여태껏 방치되었던 해양 폐기물 문제를 정말 실효성 있게 해결해서 지속 가능하고 푸른 바다로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 보겠다라는 그 출발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폐어망이 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시작한 점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폐어망이라고 하는 그 원자재가 계속 생겨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기술로 그 사회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전달되면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뜻 보면 이제 물리적인 분리만 생각이 들어서 과정 중에 어떤 공정이 좀 있는지 1차적으로 이제 폐어망들이 바다에서 혹은 어민분들이 사용하다 폐기되었을 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어망을 수급할 단계부터 제거를 하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수급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매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뭐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비즈니스 성공,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조건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결국은 뭐 저희가 이제 5트리라고 얘기하는 뭐 기술, 그다음에 전략, 마케팅, 오퍼레이션 5가지 영역이 좀 골고루 밸런스 있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엔지니어 베이스 출신의 대표들이 겪는 거는 기술만 완성되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끝이야. 뭐 이러는데 마케팅이나 오히려 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 이거를 되게 신경 쓰도록 처음부터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션을 가진 창업자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하는데요. 꼭 이 사업이다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리사이클, 재활용 원사를 사용한 의류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의류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서 뭔가 원사를 만들고 원단을 제작할 때 현재 페트병을 활용해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라는 원사로 의류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은 현재 지금 계속해서 페트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가능하고 원사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여름 아이템을 기획을 하면서 나일론 소재는 이 재활용 원사가 없을까를 찾다가 폐어망을 활용해서 리사이클 나일론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 폐어망을 활용해서 리사이클 나일론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폐어망이 그냥 배출되고 나서 재활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자원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봤고 폐어망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정말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시작은 이 아이템에서 출발을 했지만 점차 이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이 사업으로 반드시 폐어망 문제를 해결해서 해양 생태계 문제와 이 재생 섬유에 대한 시장을 더욱 다각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셜벤처의 분들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좋은 뜻을 계속해서 뭔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뜻만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다고 그 좋은 뜻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이걸 사업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의 조합이 맞는지 이런 점들을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랜트랑 이제 매출 구조의 성장에 있어서 부산 지역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그 플랜트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알나일론을 2,800톤, 그 다음에 믹스드 폴리머라고 하는 생산 부산물을 생산했을 때 약 3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추후에는 부산에서 계속해서 이 생산 단계를 고도화하면서 50억 규모의 매출을 꾸준히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일반 벤처도 그렇지만 소셜 벤처가 특히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요원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케일업의 굉장히 다수의 경우에는 글로벌이 좋은
요인이 됩니다. 특히 소셜벤처에게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사회 문제의 공통점이 시장의 공통점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20, 30대 여성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이 서울에서 먹혔다고 해서 부산에 안 먹힐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태국에 있는 방콕에서도 안 먹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산에서 나오는 그물을 처리하는 방법과 태국에 있는 어업 지역에서 나오는 그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유사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소셜벤처들에게 저희는 해당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역으로 진출할 방법을 처음부터 고민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네스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이 어업 폐기물과 관련된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글로벌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스파의 솔루션이 먹히는 방식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확장 포인트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업사이클링을 시키기 위한 공정에 사용되는 어떤 물질이 오염 물질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나요? 대부분 물리적 재활용이라서 그 오염 물질이나 아니면 유해 화학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추후에 그런 유해 화학 물질이나 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펠리타이징 할 때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펠리타이징 할 때에도 원료의 순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기타 첨가제나 화학 제품을 투입하지 않아도 순수하게 펠리타이징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전단에 물리적으로 최대한 순도를 높여서 작업을 한 이후에 펠리타이징에서 그러한 화학 물질 이슈들을 제거해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해양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꽤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굴 폐각 관련해서도 통역 쪽에서도 되게 이슈 많고, 누군가는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아주 저는 재미있게 들었고요. 제가 기계 베이스의 그 엔지니어라서 지난 고생했던 것들이 좀 보여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도 좀 한 사이클을 돌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관심이 있습니다. 갖고 오신 거 근데 그 뭐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나일론6 커팅 파이버라고 하는 거고요. 플레이크 형태고,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연구 개발 단계에서 펠리타이징까지 해본 상태입니다. 이게 폐어망에서 생산한 나일론6 펠릿이랍니다. 어민들이나 아니면 어업 회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이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모으고 한 곳으로 옮겨놓고 얘를 처리하는 작업들에서 정말 10%를 확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네스파 쪽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어민을 상대한다기보다는 지자체를 상대하는 일이고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일이 된다면 오히려 네스파 접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지역에서는 폐어망을 가지고 리사이클 나일론 커팅 파이버 이렇게 고순도로 생산해낼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양산 플랜트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럿 플랜트를 해보고 약 8톤 가량의 샘플을 생산해 보면서 이 공정이나 양산 단계에 대한 준비는 됐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업자분들이 많이 겸손하시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IR 같은 것들은 몇 시간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억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억은 시각화를 통한 기억이 가장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갔을 때 일반적인 고객들이나 소비자들한테도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시각화하는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백 IR 진행하면서 저희 회사를 좋은 투자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피드백들이 저희가 향후 사업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귀중하고 도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좋은 투자자분들과 한 공간에서 저희 사업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없는데요. 이 소백 IR룸이 정말 이렇게 창업자분들에게 필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정말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발달 장애인을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달 장애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스마트 압박 조끼 허기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돌봄드림의 대표 김지훈입니다.
무려 38명 중 1명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치료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만 훨씬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공립치료교육관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최소 2에서 3년의 기간을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간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렇게 치료 대기간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가능한 모든 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치료기관에 이제 많게는 4-5개의 기관까지도 동시에 내원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기까지 하는 발달장애 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요. 하루 종일 아이를 치료기관에 내원을 하고 또 아이를 돌보는데 이제 일생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치료를 위한 복지나 환경, 시설이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돌봄드림은 이제 수많은 발달장애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이 돌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돌봄의 혁신적인 보조기기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저희 돌봄드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목한 것은 이 딥터치 프레셔라는 효과인데요. 발달장애인의 신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효과로, 쉽게 말해서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인데요. 여러 실험과 논문으로 이미 입증되어 있는 이 효과를 통해서 만든 조끼가 바로 저희 허기입니다. 허기는 이제 피부 전도와 심박수를 측정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또 이를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끼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지 시간과 압력의 세계를 설정하고 작동을 시킬 수 있고, 내부에 있는 조끼가 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압박 조끼 허기를 통해서 첫째로는 발달장애인들의 불안 증세를 완화해서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높이고, 둘째로는 사용자가 불안해하기 전에 먼저 자동으로 작동함으로써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를 조절해줘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위한 돌봄에 혁신적인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돌봄드림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정부 지원사와 프리팁스 같은 것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1년 동안 이제 제품의 개발, 생산, 그리고 테스트를 마쳐서 이제 4월 달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피드백과 여러 가지 수정 설계를 거쳤고 시드 투자를 받아서 팁스에도 최종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와 북미의 발달장애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하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UN 공공 조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나아가 저희가 제품이 단순히 조끼가 끝이 아니라 조끼와 연동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치료 교사분들이 보통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뭔가 아이들을 판단하고 치료를 진행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생체 정보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연동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올해는 이제 약 2,000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한 4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손펌프 제품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프로 버전을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구매하시려는 의향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직접 만나뵀을 때도 그렇고 아이를 돌보는데 되게 필요한 보조기기라고 판단을 하셔서 월 구독료로도 약 6만 원 정도 내실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매출을 훨씬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받고 또 팁스를 통해서 약 10억 정도 조달을 지금 진행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 운영이나 제품 개발 및 생산, 인증과 마케팅 비용 이런 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돌봄드림은 발달장애 가정을 돌보고 나아가 작은 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드림, 저희가 끝까지 꾸준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드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B2B 비즈니스도 아니고 B2C 비즈니스거든요. 처음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여줬던 제품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의 완성도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든 제품들이구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이런 아이템을 시작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치료 대기간이 있다는 문제를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왜 치료 대기간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봤더니 단순히 정부의 예산을 늘려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을 단순히 예산만 늘린다면 치료사의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치료사의 교육의 질도 굉장히 감소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발달장애 치료 대기간과 돌봄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되게 굉장히 많이 만나보면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거를 좀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다 같이 문제에 공감하는 팀원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셜벤처 분들한테는 항상 Y를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냥 사업성만 놓고 보면은 조금씩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희는 그 창업자분이 왜 이 사업을 꼭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고, 그 절실함이 결국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은 꼭 발달장애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아동들도 충분히 우리의 고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초기 시작은 이렇게 발달장애로 시작했지만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일반인을 타겟으로 잡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되게 방향성이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시장 확장 가능성에서 일반인이 조끼를 입었을 때 수업 집중도 증가하는 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입증해서 나중에는 시장 확장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할 조끼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끼를 이렇게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지는 않거든요. 일반 옷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제품이 조금 더 일반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반 저지같이 해서 이제 조끼를 제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일반인들도 좀 입을 수 있게 좀 거부감 없이 해서 모델들도 일반인도 같이 함께 사용하고, 또 안에 원단 같은 것도 되게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수정을 해가지고 좀 옷을 설계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발달장애인 아동만을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확장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봐도 돼요? 네, 물론입니다. 하면 안에 튜브가 공기가 주입되고 한 10번 정도 하면 부풀어. 저게 자동으로 된다고요? 저게 지금은 수동 버전을 팔고 있는 거고, 이제 자동으로 모터를 넣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끼는 저는 좋은 시작점인데, 그렇게 완성되는 것은 경쟁력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고급 기술이 들어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들이 다 따라해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폼펌프랑 프로 버전이 있는데,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랑 감정 상태를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작동된 그 기록들 그리고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손펌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제품을 뜯어서 보면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을 발달장애 가정으로 바로 판매를 하지 않고 치료기관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특징이 좀 이런 외부적인 제품에 막 엄청 신뢰를 하시기보다는 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치료기관 관계자분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치료기관에 먼저 진입을 한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치료기관에 먼저 좀 이런 인프라랑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먼저 선 진입을 한 후에 발달장애 가정으로 나아가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허기 프로 버전이 될 것 같아서 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치료 교육이랑 뭐 초개인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내 생활보조기기에 등록이 가능한 품목인가요? 네, 저희가 생활보조기기 말고 장애인 보조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등록이 반려됐었는데, 이유가 이제 기존의 품목 분류 기준에 없어가지고 이 공기압박 조끼가 최근에 7월 1일에 이제 보조기기 등록이 됐거든요. 제품 가격이 좀 비싼데 27만 5천 원인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설문조사 해봤을 때 100분 중에 한 50분 이상이 이제 가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셨고, 이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해서 30% 이렇게 설문조사 하셨는데, 또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 이제 정부에서 15만 원 정도 개당 제품 지원금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1개월 사용해 보시고 효과 없으면 이제 무료로 환불하는 절차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번에 지금 예약 판매를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나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정보통신, 정보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고, 치료 이런 영역이고, 생활이 있습니다. 이 생활 쪽이 한국은 굉장히 약하고, 대신 이게 빠르게 성장 중인 영역이고, 예전에는 많이 보조기기 인허가를 잘 안 내주던, 등록을 안 해주던 영역을 최근에 등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저 상품을 보조기기로 등록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는 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27만 원이라는 건 프로 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손펌프 이 제품이 27만 5천 원인데 이게 좀 치료기관 관계자분들의 이제 가격에 대해서 납득하시는 게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이런 조끼들이 굉장히 비싸서 경쟁사 제품들만 봐도 이제 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원가 대비 이제 좀 가격을 훨씬 높게 책정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원가의 한 2배 정도 되는 가격을 책정을 해놓긴 했지만 정부 보조금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는 다른 장애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장애여서 그 시장이나 그 양상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발달 장애는 어려서부터 생기는 거고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장애여서 한국에서의 발달 장애와 미국에서의 발달 장애 굉장히 공통점이 높습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발달 장애라는 특성은 성장하는 영역이고 또 전생애 주기에 걸친 영역이고 심지어는 전 세계적 공통점이 높은 장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의미한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 끊임없이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IR 자리 이런 데에서 나와서 받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좀 더 세상에 나아가는 큰 소셜 벤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해주신 조언 바탕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블럼이랑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전반적인 IR 자료에 대해서도 사업의 내용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참여하면 엄청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큰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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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2차 전지 분리막 필름을 재활용하여 고기능 소재를 만드는 라이루트 대표 신민정입니다. 국내에서만 연간 그 10,000톤 이상의 폐 필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필름은 폴리올레핀 계열인 플라스틱이라서 폐기될 시 이제 환경오염 또는 대기오염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분리막 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폐 필름량 또한 증가하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필름 제조업체들은 폐 필름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재활용 방법을 찾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이 사업을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한 10,000톤의 필름이 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분량은 실제로 그냥 사용해도 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필름을 재활용해서 소재를 만들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리사이클 소재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필름이 가진 본연의 기능입니다. 다들 아시는 전 세계적인 기능성 브랜드인 고어텍스에서 사용하는 멤브레인 필름과 동일한 미세 다공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미세 다공형에서는 투습, 방수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이 구현되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고어텍스의 원리처럼 저희도 분리막 필름을 소재에 접착하면은 고기능 리사이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용 필름을 섬유 소재에 부착했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최적의 퀄리티로 폐 필름과 섬유를 부착하기 위한 공정과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 이제 고기능 리사이클 소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PT 시험 연구소를 통해서 기능 테스트를 한 결과 투습, 방수, 방풍, 보온 등 되게 우수한 수치가 나왔고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유해물질 검출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사업화 가능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저는 총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 시도이자 유일 기술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일반 의류 산업에서 사용하는 폐 필름의 20분의 1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물성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희는 접착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 원단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섬유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또는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정적인 공급망입니다. 일반적인 리사이클 브랜드들이 가진 문제점은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발생하는 폐필름의 0.1%만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티셔츠를 1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폐필름을 화학공정을 통해서 녹여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리유즈하는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1톤의 양으로도 정말 많은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소재랑 비교했을 경우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존 시장과는 다르게 고기능 리사이클이라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집중할 첫 번째 마켓은 PTFE 멤브레인 시장 중 고기능 섬유용 분야입니다. 작년에 이제 G7 패션 협약으로 인해 규모가 큰 글로벌 브랜드들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100% 리사이클 소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통해서 리사이클 소재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고 시장 또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제가 설정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거,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유통, 사업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다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저희는 하루 최대 4만 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앞서 말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한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분리막 기술 1위를 가지고 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와 폐필름 수거 MOU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패션 산업 위주로 사전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80%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해서 현재 샘플 제작 중에 있고요. 저희는 운영 자금이나 기술 개발 자금을 사실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에는 생산 인프라 보완하고 구축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폐필름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탄생한 소재는 사람들의 일상의 가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상의 전환인데 2차 전지 업종하고는 상관없으신 대표님이 패브릭하고 이제 이걸 접목했다는 게 첫 번째 저는 좀 신선했고요. 두 번째는 신축성이 다른 이종의 물질을 그렇게 붙여올 수 있다는 기술 자체는 일단은 꽤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고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도 들고요. 개발한 소재를 제가 돌릴게요. 이게 다 다른 거네요. 네, 맞아요. 페이스 원단이 다 다르고 이거는 지금 개발 중에 1차 샘플인데 타이백 대체 소재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타이백하고 비슷하네요, 느낌이. 네, 맞아요. 일단 그거를 개발해서 패션 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까지 좀 더 넓혀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타이백을 대체한다는 건 물론 저는 100% 납득은 못하지만 친환경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가능하다는 거. 네네. 쟤도 똑같은 물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사실 폐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하지 않지만 분리 작업은 쉽기 때문에 분리했을 경우에는 네. 필름을 제거한 나머지 소재는 무엇인가요? 부직포입니다. 부직포요. 네. 그러면 걔는 재생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타이백도 부직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그 버든을 비교해 보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타이백도 사실 친환경으로 주장하는 건 재생 가능하기 때문인 거이지 걔가 땅에 묻는다고 잘 썩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예, 그것과 우리는 이거를 버려지는 원래 폐기물을 일부 갖다가 써서 이제 물성을 강화한 거기 때문에 환경 버든을 양쪽을 비교해 보신 적은 네, 그렇게 비교해 본 적은 없고 저희는 일단은 좀 최대한 견고한 소재를 만들어서 이 소재의 수명을 늘려가지고 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하자가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필름들이 그냥 바로 소각된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 같은 거를 좀 수치화시켰을 때 미세먼지는 1년에 9톤 정도가 세이브되고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 3.3톤 이산화탄소라고 하죠. 그 정도 수치가 나왔고 그 둘을 비교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2차 전지의 분리막을 재활용하겠다라는 그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께 뭔가 라이프 사이클이 끝났을 때 또 다른 뭐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아닌가 뭐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이 없어 보이는데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 소재를 만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또 다른 패션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실 매번 해왔어요. 지금 제가 집중하는 거 일단 버려지는 필름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명을 늘려서 버려지는 기간을 뒤로 늦추자. 그리고 최대한 견고한 소재를 만들어서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로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좀 여유가 있어진다고 하면은 이 두 개를 분리시켜가지고 재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까지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버려지는 그 재료를 재활용해서 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께 버려졌을 때 또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뭔가 리사이클을 하는 기업인데 결국은 뭔가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그 대표님이나 이제 그 팀들이 지금부터 조금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죽이나 면이나 이런 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리막을 더 입히면은 어떤 점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투습하고 방수요. 그리고 겨울옷에 붙이면 보온성까지 올라갑니다. 이 필름에 있는 미세 다공형이 수증기보단 크고 물방울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땀은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이제 비나 수분은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방풍하고 보온율도 올라갑니다. 저는 이렇게 패션 쪽에 계속 계셨었는데 이 2차 전지 분리막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 중소기업 대표랑 이제 저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 정도의 폐기물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이 필름은 고어텍스 정도로 되게 성능이 좋아서 아깝다. 근데 그냥 얘기 듣자마자 제가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해서 바로 그 주에 이제 샘플 필름을 받아가지고 바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전에 진행했던 디자인 인큐베이터 사업이 다 오프라인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이 좀 중단이 돼서 시간적 여유도 많았고 더 새로운 아이템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마침 소식을 들었고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일단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냉동식품들 배달될 때 이렇게 같이 오는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문제거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특성을 2중, 3중 정도만 해서 비슷한 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텐션이 약간 살아있는 것도 옷보다는 그냥 패키징의 소재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과거에 패션 쪽에서 이렇게 경력들이 있으셔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팀이 개발하신 뭐 소재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저 자체가 가지는 핵심 역량이 뭔지를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와 좀 분리해서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갇히지 않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팀들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창업팀들이 얼마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두 방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뒤에 이중으로 붙기 때문에 원 소재가 갖는 신축성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밀차로 타겟하는 좀 세부적인 패션 쪽이라도 좋고 기능성 산학인 의류 쪽인지 어느 쪽을 주로 타겟하시고 계세요? 정말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이 분리막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일반 의류 산업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방으로 텐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소재를 그대로 다 이렇게 말려줘요. 근데 저희 거는 거의 플라스틱이랑처럼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재랑 붙였을 때 확실히 그 드레이프성을 가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좀 두툼한 원단에 부착을 해가지고 그 드레이프성을 살리자라고 해서 1차로 만든 원단들은 보시다시피 코트 또는 아웃도어 후리스 이런 쪽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쓰려면 이 접착제의 기술이 온도에도 되게 내구도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 온도 테스트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온도 테스트는 130도 이상 넘어가면은 이 필름이 바로 경화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하로는요? 영화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네요. 네. 처음이라고 하기에는 잘하셨어요. 예, 되게 딜리버리도 되게 좋으셨고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첫 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표님이 내뿜는 에너지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지구를 위한 올바른 길을 걷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라이루트가 될 테니까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인노트는 좀 검토를 해볼 만한 생각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인노트는 사실 지금의 아이템은 피보팅 된 건데 이 회사에 꽤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건 피보팅하는 과정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분명하게 잡혔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어차피 소셜 벤처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션 드리븐으로 시작은 하셨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케일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다가 마무리될 시점에 언급이 되고 끝나야지 듣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상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그 스케일업에 대한 코멘트가 들리면서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커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상상력을 만들게 하는 단초가 돼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첫 IR이라서 정말 너무 떨렸는데 생각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너무 좋은 조언들을 많이 받아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는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다 짚어주시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제 사업을 좀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